안녕하세요. 공감소통 시리즈 노인들의 정신건강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정신과 전문의 최규창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규창입니다. 현재는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노인 정신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누구나 정신 건강이 중요할 것인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들의 정신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가 19%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기 직전입니다. 20%부터가 초고령 사회거든요. 이에는 장수의 의미가 예전과 달라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즉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행복한 장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생제, 외과적 술기들 그리고 내과 약물들이 발달하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늘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이 중요해진 것이죠. 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옳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정신 건강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문제는 역시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이죠. 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저는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이요? 예. 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배우자나 가족, 또 친구들과의 사별, 또 직장에서의 은퇴, 또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와 같은 여러 종류의 변화와 상실들이 애도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고 적응하면서 지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변화와는 달리 수면은 노화와 함께 일관되게 변화하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리적 현상이라 하면 우리 신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나요? 그렇죠. 병증에서 나타나는 것을 증상이라고 한다면 네. 생리적 현상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수면의 문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우리 어르신들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러면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수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수면의 분절화라고 하는데요. 분절화요? 예. 네. 분절이라는 게 잘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한 번 자서 일어날 때까지 보통은 통잠을 자게 되죠. 어렸을 때는 그 시간이 훨씬 길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래서 성인 시기에는 보통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의 통잠을 자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초저녁에도 좀 졸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고 낮에도 조금씩 낮잠을 자는 등 통잠이 분절화되어 24시간으로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분절화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수면의 분절화, 그러니까 즉 잠이 들어서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그 시간이 통잠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잠이 자꾸 쪼개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객관적인 수면 자체의 변화보다는 수면이 그 기능을 다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면의 양보다는 그 수면이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예.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면의 기능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체 기능을 회복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낮에 접수해 두었던 정보를 처리한다든지 또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그래서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또 해결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을 관리하고 또 면역력을 유지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면의 기능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시간을 잤냐, 몇 시간 예전에는 몇 시간을 잤는데 지금은 몇 시간밖에 못 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시아버님도 잠을 한 번에 자서 막 2-3시간씩 이렇게 쪼개 주무신다고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괜찮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이 몇 시간을 잤는지 집중하지 않으시고 낮 시간에 내가 예전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예전과 같은 활동하면서 힘들지 않은지 중간중간에 조금 낮잠을 잔다 하더라도 그런 생활의 질이 충분히 만족스러운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심으로 해서 수면에 대한 불만족감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럼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만일에 이렇게 잠을 쪼개서 주무시는 게 힘드시다면 그러면 그거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물론 절대적으로 수면의 양과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그것을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이 분절화되어 있다 보니까 불면증으로 인한 그 주관적인 불편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못 자는데 정신과를 가야 한다고요? 사실은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주 호소가 불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타나는 증상이 불면인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지켜봐도 될 것인지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전문가와 상의. 예.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수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사실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궁금하신 부분인데, 사실 정신과를 가기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고 하셨던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뭐 이거 약간 우문인데,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우울한가요? 혹은 암을 가지고 있으면 우울한가요? 나이를 먹으면 우울한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질환들로 인해서 약간의 감정적 위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에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년 인구에서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상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노년 인구에서 주요 우울 장애의 빈도가 높다는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르신들은 내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 우울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실의 경험과 그에 따른 애도 반응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상실의 경험이 뭐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모, 친구, 또 가족과의 사별,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요즘에 이제 반려견도 많이 키우죠. 반려견과의 이별, 사별, 또 사회적 지위로부터의 변화, 상실 이런 것들을 다 상실의 경험이라고 하고 그런 상실은 일정 부분 다 애도 반응을 일으킵니다. 애도 반응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가까운 내 친구가 혹은 가까운 내 가족이 친지가 사망을 하게 되어 그들과 이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슬픈 마음이 들겠죠. 네. 그것을 애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도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우울증은 아니죠.
당연히 우울증과 슬픔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요. 오히려 이와 같은 슬픈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다루는 것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더 요체일 수 있습니다. 잘 표현하는 게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다? 그렇죠. 잘 표현한다고 하는 말이 우울한 기분을 막 발산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분들의 우울증은 성인들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울증은 각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 다른 증상들의 패턴을 보이는데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는 우울한 기분보다는 오히려 모호한 신체 증상이나 또 불안, 불면, 체중 감소, 집중력과 기억력의 감소 이런 증상들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렇군요. 집중력과 기억력의 감소, 이것도 우울한 것의 증상이라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그럼 노인들의 우울증은 우울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로 들리는데 젊은 사람의 우울보다 덜 위험하겠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은 치매 증상을 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치매를 진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인구에서의 우울증에 비해서 자살의 빈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자살의 빈도가 높은 것에 있어서는 자살 자체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신체적 건강이 젊은 사람만큼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르는 가능성도 높은 것도 한 가지 더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혹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해 드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요거예요. 그런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합니다. 특히 그래요? 노인성 우울증에 있어서는 이 신체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 해서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적절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적 느낌으로서의 불편감이 없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노년 인구에서는 아무래도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있잖아요. 이런 만성질환들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걸 쭉 들으면서 사회활동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신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노인대학에서의 활동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물론입니다. 사회활동이라 함은 가족이나 친지들 또 친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갖다가 포함해서 가능하면 규칙적이고 또 지속적인 집단활동 그리고 친밀한 1:1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사회활동에 좋은 예입니다. 절친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 우울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신다면 주변에 우울증 먹고 있는 어르신들이 안 먹으시려고 안 드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치매가 된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오해인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신과 약물에 대한 그런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오히려 더 우울해졌다. 네. 혹은 바보가 되었다. 치매가 더 빨리 왔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지요. 만약에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으로 인해 치매가 된다거나 혹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약을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인가를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오히려 노인 우울증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게 되면 불면증도 심해지고 또 생활도 불규칙해지고
또 식생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또 건강 관리도 부족하게 돼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우울증을 진단받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약물적 또 비약물적 치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이 수업 마칠 건데요. 약을 드셨어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우울증은 약물에 상당히 잘 반응하는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토탈로 보면 한 70% 이상의 경우에 약물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어느 약물을 보아도 70% 정도의 약물의 효과가 있는 약물이 드물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울증 치료를 약물을 치료를 통해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치매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깊이 있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